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역사2의 5단원 총정리로 돌아왔고요. 조선사회의 변동, 즉 양난 이후 변화한 조선 후기의 모습에 대해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5-1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부터 만나볼까요? 조선은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요. 먼저 양난 이후 비변사의 기능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중요합니다. 비변사는 원래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임시기구였는데요. 거듭된 전쟁으로 점차 상설화되더니 양난 이후에는 국방 문제는 물론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자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화됐고요. 이는 왕권의 약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방통치 체제에서는 기존의 유양소의 권한은 약화되고 대신 수령의 권한이 강화됐고요. 군사제도에서는 중앙군의 5군영 체제가 정비됐습니다. 이러한 5군영에는 어영청과 총영청, 수하청, 금이영, 훈련도감이 있는데요. 이 중 훈련도감은 외란 중 창설됐던 직업군인이었죠. 이렇게 구성된 5군은 수도와 왕실 등을 호위하는 역할을 했고요. 지방군으로는 소고군을 설치했습니다. 이 소고군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위급시 군대가 되는 예비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지역의 양반부터 천민까지가 모두 소고군에 해당됐습니다. 한편 양난 이후 조세제도 역시 개편됐는데요. 이 중 토지세에 해당되는 전세에서는 영정법을 만들어 풍년과 흉년에 상관없이 전세를 1결당 4도로 낮춰줬고요. 각 가정마다 지역 특산물을 내던 공납은 대동법으로 변경해 특산물 대신 쌀이나 동전을 내게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사실 집집마다 특산물을 내야 하는 공납은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제도였어요. 특히 방납의 폐단이 심화되며 백성들의 부담은 더욱 심화됐는데요. 이에 공납을 폐지하고 대신 토지세로 1결당 12두를 내게 하는 대동법을 실시한 겁니다. 이러한 대동법의 실시로 땅이 없는 일반 농민들의 세금 부담은 감소됐지만 반대로 지주들은 심하게 반발해 광해군 때 처음 시행했던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편 대동법의 시행으로 왕실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대신할 물품을 직접 구매해야 했고요. 이를 조달했던 공인으로 인해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과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난 이후 변화한 여러 제도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치의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주도권을 잡고 남인이 함께 공존하는 붕당 정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붕당 정치는 이때만 해도 공론을 중시하고 다른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예송을 기점으로 변질됐습니다. 예송이란 현종 때 일어난 예를 둘러싼 논쟁으로 효종과 효종비가 사망했을 때 왕의 어머니인 대비가 입어야 하는 상복 착용 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이 대립한 걸 말합니다. 이러한 예송으로 서인과 남인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요. 이는 숙종 때 일어난 환국으로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때는 한 당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독점하면 상대 당은 모두 정계에서 퇴출시키고 죽이는 보복 정치를 이어갔고요. 이러한 황국은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총 3번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이 중 기사왕국 때는 서인의 우두머리인 송시열이 죽으며 남인이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 남인들은 갑술왕국 때 장희빈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인들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어 왕위 계승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는데요. 노론은 후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소론은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을 지지하면서 대립이 심화됐고요. 이렇게 갈등이 계속되자 숙종이 탕평론을 제기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조 때가 돼서야 제대로 된 탕평 정치가 이어졌는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영조에 대해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영조 중요합니다. 영조는 정조와 함께 조선 후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인데요. 사실 영조가 처음부터 왕권이 강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조는 강력한 탕평책을 통해 붕당 간의 대립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붕당의 근간이 되는 서원을 대폭 정리했고요. 이조전랑의 권한 역시 약화시켰습니다. 또 같은 관청에 여러 붕당의 인재를 고루 등용했고요. 성균관에는 탕평비를 세워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러한 영조는 탕평책 말고도 많은 업적이 있는데요. 먼저 민생안정책으로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균역법이란 매년 내야 하는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면시켜준 걸 말해요. 이 밖에도 잦은 홍수로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던 청계천을 정비했고요. 첩자손의 차별을 완화하고 가혹한 형벌을 금지했으며 신문고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또 법전인 속대전과 우리나라의 문물제도를 정리한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 역시 중요한데요. 정조는 영조의 정치를 계승해 탕평책을 이어갔고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특히 왕실 도서관이었던 규장각의 기능을 확대해 정책 자문기구로 삼고 초계문 신제를 통해 젊고 재능 있는 인재를 40세까지 규장각에서 학문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서울 출신들도 차별 없이 규장각에 등용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제가와 유득공, 서희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왕의 호위군대로 장용영을 설치해 왕권을 뒷받침했고요.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기능을 갖춘 수원화성을 건립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를 건축할 때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를 사용해 많은 건축 비용이 절감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정조는 상공업의 진흥을 위해 기존의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난 정권을 폐지해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했고요. 도망친 노비를 잡아 가혹하게 처벌하던 추세를 금지시키고 노비들의 처우도 개선해줬습니다. 이러한 정조 역시 대전통편이라는 법전을 편찬했고요. 이 밖에도 동문희고와 무예도보 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찬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영조와 정조의 업적, 그리고 탕평 정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들의 탕평 정치는 분명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했지만 붕당 정치를 완벽히 뿌리 뽑지는 못했고 한편으로는 외척 가문이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조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외척 가문인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하며 세도 정치가 이어졌는데요. 지금부터는 19세기 조선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세도 정치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세도 정치란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주도한 걸 말합니다. 이러한 세도 정치는 순조와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약 60년간 이어졌고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소수 가문은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입니다. 이들은 모두 왕실의 외척 세력들로 비변사와 주요 관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장악했고요. 이에 왕권은 약화되고 조선의 정치 기강은 크게 문란해졌습니다. 특히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성했고요. 이러한 매간매직으로 과거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지방간들의 백성수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에 지방간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행어사 파견이 이뤄졌지만 이 역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변질됐고요.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이 내용은 5-2 사회변화와 농민봉기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조선 후기 사회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신분제의 동요입니다. 원래 조선은 양반과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성된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는데요. 붕당 정치의 변질로 정계에서 퇴출된 양반들이 많아지며 양반층이 분화되고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로 상민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신분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다수가 농민인 상민 집단이 꿈틀대기 시작했는데요. 조선 후기 모내기법의 발달로 성장한 분홍과 상공업으로 돈을 번 상민들이 납속책과 공명첩 등을 통해 양반이 된 겁니다. 납속책은 정부가 일정량의 돈을 받고 벼슬을 준 시책이고요. 공명첩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명예직 벼슬 임명장이었어요. 이렇게 조선 후기는 돈만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었고요. 이에 양반의 수는 증가하고 상민의 수는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대다수가 노비인 천민계급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노비들이 도망을 가면서 노비의 수가 줄어들었고요. 순조 때는 군역 대상자와 국가재정의 확충을 위해 아예 공노비를 해방해버렸습니다. 한편 양반층에서도 분화가 나타났는데요. 정계의 기득권 다툼에서 밀려난 많은 양반들이 몰락 양반이 되면서 양반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고요. 향촌사회에서는 기존 양반과 새로운 양반이 부딪히는 향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에서 수령은 돈 많은 새 양반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의 향촌사회를 지배하던 유양소의 권한이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중인들 역시 신분 상승 운동을 펼쳤고요. 특히 서얼들이 신분 상승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려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 신분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신분제가 동요됐습니다. 한편 19세기 시작된 세도 정치는 농민들의 삶을 무척 어렵게 만들었고 특히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들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삼정이란 전정과 군정, 황곡을 뜻하고요. 이 중 전정은 토지세인데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토지세 이외에 잡다한 항목을 추가해 세금을 걷어들여 전정의 문란이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문란으로는 군역 대상자가 아닌 어린아이나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폐단이 극심했고요. 마지막으로 황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때 갚게 하는 제도였는데요. 이때 빌려간 곡식에 대해 엄청난 이자를 붙이고 심지어 빌리지도 않은 곡식을 갚으라고 하는 등 황곡의 문란이 극심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의 삶이 무척 피폐해지자 농민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도적이 되어 양반가나 관할을 습격했고요. 한편으로는 정부의 잘못된 시책을 비판하고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의식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각종 예언사상과 종교가 확산됐는데요. 이때 유행한 가장 대표적인 예언서로는 정감록이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씨조선이 망하고 정씨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는 내용의 책이었어요. 또 미륵신앙도 유행했는데요. 이는 미륵이 나타나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한편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가 서학이란 이름으로 확산됐는데요. 이러한 서학은 제사를 거부하고 평등 사상을 주장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지만 백성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서학에 맞서는 새로운 종교로 동학이 등장했는데요. 중요합니다. 동학은 경주의 몰락양반인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로 유교와 불교, 도교, 민간신앙을 융합했으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즉천 사상을 내세워 평등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러한 동학을 혹세무민의 종교로 규정해 포교를 금지하고 교조 최재우를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최재우의 뒤를 이은 이대교주 최시영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등을 편찬해 교단을 정리하면서 동학의 교세는 더욱 확산됐습니다. 이처럼 동학 등 새로운 종교의 확산은 백성들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고요. 이로 인해 19세기 농민봉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농민봉기의 포문을 연 건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었는데요. 중요합니다. 평안도의 몰락양반인 홍경래가 일으킨 이 난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권의 가혹한 수탈에 대항해 일어났고요. 영세농민과 중소상공인 그리고 광산 노동자까지 합세해 파죽지세로 청천강 일대를 점령했지만 광군의 무차별 진압으로 결국 정주성에서 패배하며 홍경래의 난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홍경래의 난은 봉기라는 형태의 적극적 저항이었으며 19세기에 일어난 최초의 농민봉기로 이후 일어나는 농민봉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19세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는데요. 특히 철종 때인 1862년에는 전국적으로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임술농민봉기의 시발점은 바로 진주농민봉기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진주농민봉기는 탐관오리인 백낙신의 수탈이 계기가 됐고요. 유계춘의 주도로 일어난 농민들은 진주성을 점령하며 사기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주농민봉기가 전라도와 충청도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는 부랴부랴 안핵사로 박규수를 파견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개선안일 뿐 큰 효과는 없었고요. 일부의 반대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임술농민봉기는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맞서 사회를 바꿔보고자 했던 우리 민중들의 적극적인 저항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두세요. 자, 이렇게 5-2를 마쳤고요. 다음으로 5-3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새로운 학문, 실학입니다. 실학은 말 그대로 실용적인 학문이고요. 당시 직면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혁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실학은 농업 중심의 실학과 상공업 중심의 실학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중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영언과 이익, 정약용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유영언은 신분에 따라 토지를 재분배하자는 균전론을 주장했고요.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자신의 저서 성우사설을 통해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를 금지하자고 주장했고요. 정약용은 마을 단위로 일렬을 정해 공동 경작한 후 일한 양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자는 여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다산 정약용은 워낙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의 저서인 경세유표와 목민신서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은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으로 이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공업의 진흥과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했는데요. 이 중 유수원은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강조했고요. 홍대용은 지전서를 통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의 사용과 화폐 유통을 강조한 대표적인 북학파 실학자로 청의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했습니다. 이 박지원은 양반전과 허생전의 저자로도 유명하죠.
마지막으로 박제가는 자신의 저서 북하기에서 생산의 촉진을 위해 소비를 장려했습니다. 이렇게 실학자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안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의견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못했고 실제 백성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학의 발달인데요. 이 시기 국학이 발달했던 이유는 그동안 오랑캐라 여겼던 청이 중국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데요. 먼저 역사 분야에서는 유득공의 발해고와 안정복의 동사강목을 기억해 주세요. 이 중 유득공은 발해고를 통해 발해가 우리 역사임을 강조했고요.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입니다. 또 지리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이중환은 택리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과 풍속 등을 정리했고요.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맥과 하천, 도로망 등을 정밀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동여 지도인데요. 전체가 22첩으로 이루어진 이 대동여 지도도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한편 국어 분야에서는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와 유희의 언문지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신경준의 훈민정음 문해는 훈민정음의 과학적 원리를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한 책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 발달했던 실학과 국학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 시기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로 넘어가 볼까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에 주기적으로 사절단인 연행사를 파견해 청에 조공을 바치고 답례품을 받아왔는데요. 이를 통해 조선과 청의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청으로부터 전해진 서양 문물에는 화포와 자명종, 천리경 등이 있고요. 이 밖에도 서양 천문학인 지전설과 달력인 시연력, 그리고 세계지도인 고려만국전도도 전해졌습니다. 이 고려만국전도는 마테오 리치가 만든 세계지도고요. 이는 조선인들의 세계관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천주교도 전해졌는데요. 서양 학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는 평등사상과 제사거부 등을 이유로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본과의 교류인데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에도 막부는 우리나라에 국교 재개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조선은 일본에 대규모 사절단인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이때 조선에서 파견된 통신사들은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해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건축에서는 화엄사 각항전과 법주사 팔상전 등 거대한 불교 건축물이 만들어졌고요. 이 중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목조 5층탑입니다. 그리고 공예에서는 백자가 널리 보급됐고요. 18세기에는 달 항아리가 생활용 항아리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미술에서는 우리나라의 진짜 자연을 그린 진경산 수화가 발달했고요. 이러한 진경산 수화에는 정선이 그린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풍속화 역시 유행했는데요. 대표적인 풍속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 김득신 등이 있고요. 이 중 서민들의 모습을 정감있게 표현한 김홍도는 자리짜기와 타작도 등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신윤복만의 섬세한 선과 적절한 채색이 돋보이는 단호 풍경이고요. 요건 김득신의 노상 아련도입니다. 한편 서해에서는 김정희의 추사체가 유명한데요. 새로운 필법의 독자적인 글씨체가 인상적이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4 생활과 문화의 새로운 양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조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 이런 게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사회 모습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이는 향촌 사회에 주자가래가 보급되면서부터였는데요. 주자가래란 성리학에 따른 가정의 예법을 소개한 책으로 이로 인해 조선의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자가래에 따라 적장자의 제사 주관이 일반화되면서 적장자를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졌고 재산 상속에서 딸은 배제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선 후기부터는 부계 중심의 사회가 자리 잡았고 혼인 풍속에도 변화가 생겨 신부가 혼인을 올리자마자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한편 제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양반들 사이에서는 자기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는 풍조가 생겼는데요. 이로 인해 족보의 편찬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러한 족보는 처음엔 친가뿐 아니라 외가나 처가의 계보도 수록됐지만 점차 남성 위주로만 족보를 수록했고 이는 친족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아직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족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살짝 남아있는데요. 이러한 풍토는 조선 후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 생활 모습의 변화를 살펴봤고 다음은 경제의 발달인데요. 조선 후기의 경제 발달은 모내기법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모내기법은 당시 놀라운 노동력의 절감과 수확량의 증가를 불러왔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경제 발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담배와 모카 등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해졌고 수확량이 늘어난 쌀 역시 시장에서 판매됐습니다. 이렇게 농업기술의 발달은 조선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땅을 가지고 있던 일부 농민들은 분홍으로 성장했지만 그 외에 많은 농민들은 머슴이나 임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또 농업의 발달은 상업의 발달로도 이어져 이 시기 장시가 증가했고 이에 보부상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또 포구 역시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했는데요. 이 포구에서는 경강상인들이 활동했고요. 이 밖에도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등 상인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중 특히 개성의 송상은 인삼재배와 유통으로 성장해 국내는 물론 국제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고요. 이렇게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공무역인 개시와 사무역인 후시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의 발달은 화폐의 유통을 증가시켰는데요. 이때 널리 유통된 화폐로는 숙종 때 발행한 상평통보가 있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수공업의 발달로 민영수공업이 확대되며 전문 수공업자 마을이 형성됐고요. 광물의 수요 증가로 광업 역시 발달했습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은 조선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는데요. 특히 경제적 여유가 생긴 상민들을 중심으로 서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서민 문화는 자유로운 표현과 거침없는 사회 부조리의 풍자가 특징인데요. 특히 홍길동전이나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에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때 유행한 한글 소설에는 별주부전과 심청전, 장화홍련전 등이 있겠네요. 한편 한문 소설로는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한 박지원의 양반전이 대표적이고요. 서민들 사이에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나타낸 사설시조도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 후기의 서민문화 하면 판소리와 탈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판소리와 탈춤은 서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당시의 즐길거리였고요. 솔직한 감정 표현이 특징인데요. 특히 양반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사회 모순을 풍자했습니다. 이러한 판소리와 탈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시와 포구에서 공연됐고요. 이로 인해 장시는 상품의 거래뿐 아니라 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소통의 장으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서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소박한 정서가 반영된 민화가 유행했는데요. 이는 주로 실내 공간의 장식 등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주로 건강과 장수 등을 상징하는 그림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까치와 호랑이, 십장생도 등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조선 후기 사회 변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이 당시 그려진 풍속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경직도라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 모내기법으로 달라진 농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김중근의 가마점에서는 광업의 발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김홍도의 서당도를 통해서는 서민층에 확산된 서당교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숙의 수계도권에서는 중인들의 활발한 문학활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조선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는 6단원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5단원 전체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반드시 복습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